700여 척의 외선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에 당도한 군인 시유키나가와 선발대 18,000명이 무서운 기세로 조선을 침략해왔습니다. 부산 포첨사 정발 장군이 지금의 영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허둥지둥 성으로 달려들어가자 왜군이 이를 벌떼같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부산성은 함락됩니다. 왜군의 침략은 조선의 어떤 누구도 전쟁의 신호탄을 예측하지 못한 채 시작된 듯이 보일 정도로 그 방비가 허망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도대체 왜 조선의 조정은 손 놓고 있었던 걸까요? 에드워드 칸은 말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나아가 미래와의 대화이다. 역사를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소중한 역사 이야기는 그저 오락거리로 전락합니다. 또한 지금의 현실이 특정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의 병폐 때문이라는 걸 우린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하니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가령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개인이 아니라 그저 구국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그런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하게 만들고 1597년 실천양해전에서 12척을 제외하고 모든 조선의 패를 잃어버린 원균은 외란의 원흉이며 나쁜 놈으로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균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매치가 있다면 맹목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날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때 비극의 원인을 무능했던 몇 명의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과거의 사건은 그저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전락하죠. 정치와 전쟁은 절대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무능한 정권이 집권해 있을 때는 더 심하죠. 이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 관계는 단순히 성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갈등의 근원은 바로 붕당 정치의 대두입니다. 우선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4분 우열되어 있던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을 도보 삼아 명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우죠. 한편 명나라는 만력대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웠고 조선은 200년간 지속된 평화에 찌들어 기강이 무너져 있었죠.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가 전무했고 세금을 내야 할 백성들의 대부분이 노비였기 때문에 재정도 바닥난 상태였죠. 그나마 정신 차리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유성룡이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소통 역할을 했던 대마도로부터 도요토미가 보낸 한 통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조선과의 관계를 깨기 싫었던 대마도의 도주가 표현을 애둘러 다시 써서 보냈는데 내용은 조선은 일본에게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죠. 이에 유성룡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일 수가 있기에 함부로 입을 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선조는 유성룡의 설득에 못 이겨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당쟁을 하며 시간 낭비하고 있던 서인과 동인에서 각각 황윤길, 김성희를 통신사로 파견한 것이었죠. 1590년 4월 29일에 부산포에서 시작해 대마도를 거쳐 일본에 이르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7월 22일에야 도착하는데 이는 외인들이 일부러 길을 돌고 돌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도착하고 나서도 도요토미는 수개월 동안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답선은 거만하기 짝이 없었죠. 일본의 태도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이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은 완전 정반대였죠. 황용길은 부산으로 돌아오자 급히 장계를 올려 매국의 정세를 보고하고 반드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선조가 그들을 불러 사정을 물으니 황용길은 먼저 보고한 대로 대답하였는데 김성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의 말이 황용길의 말과 다르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할 것이오? 외인들이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황용길의 말은 너무 지나쳐 안팎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욕을 풀어주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혹자는 김성인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화마 속으로 조선을 밀어넣은 원흉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혹자는 그가 조선이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고 성을 쌓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으며 이후 외란이 일어났을 땐 자신이 직접 목숨 걸고 싸우다 죽었다며 옹호해줍니다. 어떤 평가가 존재하던지 간에 유명인이 작은 잘못만 해도 벌떼같이 악플을 쓰는 요즘에 그가 만약 현대에 대산안하기라도 했다면 대중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뒀을까요? 파격적으로 이순신을 추천한 유성룡이 동인이었으니 이를 가만히 내버려둘 서인들이 아니죠. 유성룡을 비롯한 동인의 입지를 줄이기 위해 이순신을 모함하죠. 낙하산 인사라고 왕에게 고자질하면서요. 원균을 옹호하고 이순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또한 이런 파격적인 인사 추천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선조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원균을 아끼고 이순신을 질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의 본질적인 시발점은 일본에 대한 황용길과 김성일 두 개인의 상반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황용길과 김성일의 의견에 대해 서인과 동인은 각 인물의 주장에 대해 논쟁합니다. 안타까운 건 논쟁만 했다는 것이죠. 붕당의 올바른 역할은 서로 부딪히는 당쟁을 거치며 하나의 판단과 그에 모순되는 또 다른 판단이 전국에는 합의 과정에 이르러 새롭고 창의적인 합에 이르게 하고 이를 나란 일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심이 두려우면서도 평화에 찌든 나머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싸움을 즐기며 급박하게 돌아가던 국제 정세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말죠. 이를 보는 야빠도 너무 얕보았습니다. 변방의 오랑캐, 섬나라쯤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양당 간의 대립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물론 전 국민을 2등분 시켜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게 만들었죠. 이런 거국적인 쓸모없는 정치질은 평화의 시기에는 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 때는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때 조선이 딱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며 국론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목소리 큰 쪽의 주장이 먹히게 됩니다. 조선의 분열의 정치 역사는 고려 말부터 시작되죠. 그 뿌리 깊은 나무는 고려 말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정도전에서 시작됩니다. 혁명파였던 정도전과 대국민 인기를 얻고 있던 장군 이성계가 합심하여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던 옹건파 정몽주는 이방원한테 살해당합니다. 당시 정도전과 같은 혁명파 집권 세력을 훈구파라고 하고 이방원의 철퇴를 피해 지방에서 은둔하며 정몽주의 뜻을 계승했던 이들은 살인파라고 불리며 명맥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14세기부터 15세기 때의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학문에 소홀하던 고인물 훈구파가 권력에 취하여 방심한 틈을 노려 살인파가 과거 시험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며 분열의 정치 역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이때부터 왕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를 등용하며 견제하고 그런 훈구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왕에게 정치적 술책을 써 모함하고 숙청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연산군부터 중종까지 4차에 걸쳐 일어난 사화입니다. 하지만 중종 이후 16세기 중엽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는 살인파는 선조 때에 이르러 훈구파를 몰아냅니다. 그렇지만 결국 순수하게 학문을 추구하며 학맥에 따라 나뉘었던 그들도 썩은 물이 된 지 이미 오래. 선조 때에 이르러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제자들이 동인은 이왕, 조식, 서경덕의 제자로 나뉘어 분열되는데 이를 분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왕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분열을 조장합니다. 훈구파의 잔재 청산에 대해 강경파였던 동인 김유원과 옹건파였던 서인 심의겸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이죠. 이조전랑 임명권 문제까지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 유성룡은 자신과 같은 동인이었던 김성일이 그렇게 보고한 연유를 물었을 때 그를 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했을까 자책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북인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파직된 뒤 많은 책을 저술하는데 그중 한 권이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 징비록입니다. 그는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전쟁을 막지 못했던 죄책감에 징비록을 피로 써내려갔다고 하죠. 유성룡이 재상으로서 전쟁을 막지 못한 책임감에 피로 써내려간 징비록에서 말한 것처럼 예전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뒤에 닥칠 우환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역사적 교훈이나 신념은 무의미해지고 모두가 살육이라는 목류병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맙니다. 이성은 날아가고 상대를 많이 죽이는 것만이 선이 됩니다. 신념이나 전통적인 가치는 날아가고 모두가 왜 싸우는지 모르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고지전에서 북한 장교 역을 맡은 이순용의 대사처럼 그는 전쟁 초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휴전협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와 맞닥뜨린 육군 대위 역의 신하균은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그러자 북한 장교는 말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허망하게 휴전협정을 알리는 방송이 들려오고 둘은 실없이 웃기만 합니다. 카랄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두 등장인물의 웃음은 반복되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에 놓여있던 두 인물을 한편의 희극 주인공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유성룡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성을 쌓고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에 찌든 건 한양의 문관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유생들은 관복을 갖추고 식권을 들고 서리들은 평정권을 쓰고 와서는 모두 징병을 면제해달라고 하소연하며 그들을 가득 메워 전쟁터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의 턱 밑까지 몰려옵니다. 충청도 충주 당금대에 조선의 주력군 1만이 결집합니다. 하지만 훈련이 전혀 안 된 조선의 육군은 무참하게 몰살당하고 말죠. 게다가 그들을 이끌던 팔도대원수 신림마저도 평화에 물들어 방심하고 맙니다. 이곳이 뚫린다면 한양이 왜군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말이죠. 4월 1일에 신립이 나를 만나러 왔길래 내가 물었다. 공이 보시기에 지금의 적들의 형세는 어떻습니까? 신립은 적을 매우 가소로 여기며 이렇게 답하였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비록 조총이 있다 한들 어떻게 모두 적중시키겠습니까? 신립은 천연의 요새 문경세제를 버리고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하다가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참패하고
이를 한탄하며 남한강에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 역시도 오직 신림의 방심 하나 때문에 임진왜란이 조선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신림은 500명의 기마병으로 일만의 여진족을 토벌한 전적이 있을 만큼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죠. 그가 문경세제에서 싸우기에는 병력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했거나 기병 중심이던 전술 때문에 장소가 넓은 탕금대에서 전투를 벌였을 거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때 신립 장군이나 조선의 군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치열하게 왜군에 맞섰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심판론적인 시각으로 편협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인물의 입장이 되어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그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한양은 5월 2일 왜군의 손에 떨어지고 맙니다. 4월 13일 부산포가 점령당한 이후 불과 20일 만이었죠. 왜군의 형세는 마치 물병을 쏟는 것과 같았다. 근본적인 군사 행정과 장수를 선발하는 기준, 군사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적에게 패하고 만 것이다. 유성룡은 뭐 한 가지 조선이 왜군을 막아낼 만한 요인이 그 어떤 것도 없었다고 한탄하며 냉철하게 진단하죠. 조선은 태생부터 글러 먹었던 걸까요? 김성희를 비롯한 그의 의견에 동조한 이들은 밀란이 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과오를 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비극을 김성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2021년 6월 17일에 물류센터 화재에서 순직하신 소방관은 물론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하루 11시간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배송 직원 등 한 배송업체가 일으키는 여러 사회적 이슈들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를 들어 총알 배송은 택배가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총알처럼 택배를 운반해주는 것, 즉 배송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전제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배송업체와 관련된 이슈는 단순히 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편리와 효율성이라는 덫에 빠져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역사 사료에 등장하는 인물 몇 명에게 분노하는 우리들은 현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에 있어서 일말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그들을 욕할 만큼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